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게 현대차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터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우리 이제 전기전자 분야 보통 여기 전기전자 분야에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예요. 그 휴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폰에 대한 모빌리티, 디바이스죠. 이 디바이스에 대한 모빌리티 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TV입니다. TV. 그러니까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거가 이게 그 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 과거에는 이제 집에 고정돼 있던 건데 지금 뭐 차량에 붙어 있거나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빌리티는 이제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고 그래야죠. 교통. 교통에서 모빌리티는 조금 얘기가 카입니다. 카. 그래서 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트레인도 있고요. 에어플레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시다시피 이제 드론인데 드론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뭐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던 못하던. 그래서 이게 인제 자율주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인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큰 변화인 거죠 이게 뭐. 근데 이거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거에 이 기술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업이 1차 산업이라는 것이 있고 2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얘기를 좀 합니다. 이 기술 변화에 대한 것이 정말 빨리 아주 그 인터벌이 없어요. 예를 들면 1차 산업 여러분 자료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1800년 18 세기 막 18 세기면 1700 년도인데 자 우리가 뭐 제가 알기로는 1800 년도 때 시작이에요. 1700 년도 1700 뭐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2차 산업이 1900 그러니까 1900 년도 뭐 이럴 거예요. 1900 년도에 대한 얘기고 3차 산업은 1970 년도예요. 4차 산업은 지금이에요. 2020 년이라고 쓸게요 제가. 포인트가 어디 갔지? 2020.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뭐 100년 갭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한 70년 갭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한 50년 갭이 있는 거죠. 상당히 막 급변하고 있는데 이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뭐 1850 년으로 표현한 게 맞고 이건 1700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 갭 자체가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한 150년 벌어지고요. 이거는 한 100년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갭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5차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때면 우리가 한 2050 년? 2050년 정도 되면 아마 5차 산업이라는 것이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1-2차 산업은 뭐 끝나더라도 3차 산업에 이게 보게 되면 뭐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서 1970 년보다는 1990 년이 맞겠다. 죄송합니다. 1990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럼 갭이 이제 90 년, 120년 뭐 이렇게 이 갭도 30년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100년 이상에 대한 갭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불과 뭐 30년 정도로 이렇게 갭이 확 줄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30년 정도. 이 1990 년대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제 태어나던 때예요. 1900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PC를 잘 쓰고 있었고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쓰고 있었고요. 모바일 폰이라는 것도 나오던 시대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급격하게 큰 변화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쓰던 사람이에요. 그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이 너무 막 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020년 4차 산업에서 보면 아까 커넥티드 뭔가 연결돼 있고 초자연 초 커넥티드 자율주행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할까요? 드라이빙.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키워드가 되고 AI도 나오고 뭐 몇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세대로만 제가 국한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깐 여기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얘기는 너무 먼 얘기니까 이렇게 쪼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마이크로 해 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제가 인제 보이시죠? 아이고 미안해라. 그럼 어 마이크로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은 어 다시 할게요. 미안해라. 제가 여기 인제 보게 되면 우리 전기전자 분야에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 썼던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강의하다 보면 여기에 챗 뜨는 것이 잘 조그맣게 떠 가지고 늘 본다고 하는데도 못 봤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7-8분 날렸는데 다시 써 버리면 우리가 전기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사람의 이동 그다음에 대부분이 디바이스에 대한 거 쪼끔 더 얘기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TV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국한해서 얘기해요. 이게 우리 전자 분야에서의 모빌리티예요. 근데 교통 분야에서도 이 모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보면 뭐 여기는 자동차, 버스, 트레인, 에어플레인 그다음에 뭐 드론 이런 것들에다가 여기다가 유인이냐 무인냐에 대한 교통인데 최근에 와서는 여기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이게 인제 뭐 산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와서 뭐 몇 차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인제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걸 했을 때 1차 산업이 한 1700 년대 요때가 되는 거고요. 2차 산업은 1900년 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1900 년. 그다음에 3차 산업은 1990 년이 맞고요. 4차 산업이 된 게 2020 년이에요. 그러면 요 갭 자체가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썼는데 요게 한 갭이 보면은 한 200년 정도 갭이 있고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변화가. 그다음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변화가 한 90년 정도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갭이 인제 30 년으로 줄었습니다. 30 년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쪼끔 길게 봐서 플러스 30 년으로 봤을 때는 5차 산업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5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2050년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 차, 2 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3차 산업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 대한 것을 할 때 보게 되면 1990 년대인데 이때에 대한 세상을 얘기하면 뭐 PC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폰, 스마트폰 이때는 이제 2G 폰인데 에 대한 얘기가 인제 막 나오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란 시대는 이미 저것의 3차 산업 에 대한 이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4차 산업이 인제 막 얘기를 가 나오는 지금에 보면은 뭐 초연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뭐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거 그다음에 AI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요 앞에 제가 뭐 이렇게 1-2차 산업까지 쭉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만약에 뭐 TV라고 하는 거 나오고 라디오라는 거 나오고 방송에 대한 게 나온 게 1900 년대 뭐 요때 나온 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은 지금도 쓰고 있는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획기적인 기술이죠. 물론 이제 그전에 나와 있는 폰 이제 그 1890년대인가요? 그 전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큰 각광을 받았죠. 그다음에 인제 라디오, TV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통신이고 다 전기전자 분야의 얘기를 좀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발전을 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엔 69년 달나라 간 거. 달나라 가기 위해서 인제 디지털 통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지털이라고 해요. 아날로그 가지고 나서는 기존에 대한 것을 달나라까지 통신할 수가 없으니까 나온 게 디지털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 산업에서 나온 기술을 밀리터리 갖다가 그다음에 이게 커머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인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재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는 우리가 전부 다 우주 여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스페이스 쪽이 가장 그 고급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인제 이렇게 뭐 오래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지금 모빌리티를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가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대적인 기술 변화를 여기 기술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이 교통 쪽의 모빌리티는 요거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수단이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고 우리 통신이라든가 전기전자 쪽에서 모빌리티는 뭐 이런 쪽이었는데 저게 인제 같이 용어를 쓰고 있고 사실 저런 교통 분야는 교통수단이라고 그랬지 모빌리티라는 말은 쓰진 않았어요. 영어로 쓰면 이제 트랜스포트라는 말 썼죠.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수송 뭐 이런 용어로 주로 많이 써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모빌리티에 대한 용어는 사실 저 통신에서 쓰던 용어예요. 근데 자동차에서도 지금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 쓰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대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3차 산업에 대한 태어나던 시대인 3차 산업 요때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좀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990 년에 인포메이션 슈퍼 하웨이 정보 고속화 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이 라인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보면 통신선로가 트위스트 페어 라인 전화선을 쓰거나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엑스얼 케이블이라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썼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소자가 나온 것이 파이버라는 옵티컬 파이버 광소자가 나옵니다. 옵티컬 파이버가. 그러면서 인제 스피드가 기가 bps 그전까지는 나왔자 뭐 100 메가 bps가 안 나왔어요. 100 메가 bps가.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상의 인제 기가 bps 시대가 열리는 이 소자가 일단 큰 기술이에요, 기술이. 그다음에 제가 우리 트랜스포트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뭐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였고 그때 아마 KTX니 뭐 이런 얘기가 우리는 나왔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그 인제 KTX급에 대한 것이 많이 쓰던 말 깔리기 인제 시작하고 막 그랬던 때예요. 제가 KTX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저렇게 변화가 있었던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PC의 큰 시장이 PC가 단순 PC가 뭐 PC 통신이라는 걸 주로 하다가 인제 이것이 인터넷 기반으로 인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바뀌면서 집에 쓰는 스피드가 뭐 kbps보다 해서 메가bps 그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근간으로 해서 상당히 인제 스피드 업 되는 것이 되는 유선 쪽에 큰 변화가 있고요. 예 유선 서비스에 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동 모바일 통신망. 이쪽 통신망의 큰 시장은 뭐였냐면 1980 년대에 나와 있었던 1 세대 이동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럼 1 세대 이동 통신망은 아날로그로 해 가지고 그냥 통화 이동성을 지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것이고요.
1990년서부터 이제 디지털 2G 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DMA라는 기술을 근간으로 갖고요. 유럽은 GSM이라고 하는 기술로 각각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온 서비스가 문자 서비스라는 게 문자 서비스, SMS라고 하는 문자 서비스가 이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터넷이라는 것이 막 크게 된 거에서 가장 큰 서비스가 뭐냐면 바로 따따따시라고 많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여기 떠요. 웹 서비스가. 그러면서 웹 서비스가 뜨면서 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랑 동일하게 서비스일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2.5세대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원래 전화 서비스만 하던 거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SMS보다 더 발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와가지고 2000년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전부 다 IP 기반으로 다 바뀝니다. IP 기반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IP 기반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CDMA 2000, 와이드밴드 CDMA 뭐 이런 기술을 쓰고요. 그다음에 CDMA 2001X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서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그랬을 거예요. 3X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거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2000년대를 우리가 3G 이동통신망 시대라고 합니다. 3G 이동통신, 3G 모바일. 그래서 3G 모바일은 여기에 무슨 서비스가 더 추가되면 영상 통화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영상 통화. 그다음에 단말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건 애플폰이라는 아이폰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포인트가 어디 갔죠? 어. 후지폰에는 이게 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에릭슨 국내에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단말 하는 회사들이. 근데 여기에 애플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물론 여기 뭐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이 애플폰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근데 사실 애플폰에 대한 거는 기술은 이렇게 3G 쓰고 뭐하고 했는데 융합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 융합 서비스에 대한 걸 보여준 거는 스마트폰 아이폰이 최초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갤럭시 폰도 나오고 LG도 몇 가지 폰이 나오고 하면서 사실 애플 그다음에 LG, 삼성,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 마켓을 많이 리드를 해서 국내에 2000년대에는 진짜 큰 볼륨을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IP 폰이라는 그 스마트 VoIP 폰이라는 것도 이때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기술이 막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2000년대에는 진짜 시장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1980년대, 90년대, 00년대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여기는 그냥 전화만 했다는 그 자체로 이동 서비스 했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SMS에다가 인터넷을 좀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는 영상 통화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나오는 서비스가 우리가 4G인데 4G의 이제 롱텀 이볼루션 여기 보면 이제 와이드밴드 CDMA라는 기술을 쓰다가 이거의 LTE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LTE 기술을 쓰면서 여기 부가 서비스라는 게 좀 없어요. 사실 사람이 쓰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하면 음성 데이터 영상이 끝입니다. 그럼 사실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브로드밴드가 되는 겁니다. 브로드밴드인데 이제 IP 서비스를 어떻게 브로드밴드를 하느냐지 사실 뭐 브로드밴드 주는 거 외에는 사실 더 없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스피드는 2GBps에서 20GBps 뭐 이렇게 사용자가 쓰는 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 갑자기. 여기가 스피드가 최대가 여기가 2Mbps였고요. 2Mbps였고 여기가 2GBps였나?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아마 2GBps까지 가나? 뭐 200Mbps나 가나?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스피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디지털로 보게 되면 여기는 기껏 해봤자 1.3kbps 뭐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2세대가 되면서 144kbps. 그다음에 여기가 2Mbps. 그다음에 여기가 200Mbps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2GBps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하이스피드에 대한 타겟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제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그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5G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G망의 최초 서비스가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할 때 5G 모바일 서비스가 세계 최초의 서비스였고요. 그때 스피드 나온 것이 2GBps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좌우지간 뭐 이쪽에 스피드가 상당히 높은 여기가 한번 요거는 저의 다른 자료를 보면은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스피드업에 대한 걸 요구사항을 갖고 나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울트라 브로드밴드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스 케이스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나온 거야. 앞에 있는 서비스는 보이스, SMS, 영상, 그다음에 여기는 브로드밴드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용어를 갖고 나와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 자율주행. 이 유스 케이스를 딱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거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IoT를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걸 놔요. 셀프 드라이빙. 요게 세 가지가 5G망의 큰 서비스예요.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하면 그 방송을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송 서비스에 대한 걸 통신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방송통신망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하잖아요. 방송하고 통신이 옛날에 분리돼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방송하고 통신이 누가 더 크냐? 우리나라는 방송이 더 보이스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고 방송하는 사람이 더 방송통신위원회 일을 더 많이 요직을 맡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이제 HDTV급, 울트라 HDTV급으로 해서 걷다가 모바를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이 5G 유스 케이스고요. IoT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 들어가는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블라블라, 스마트 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oT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은 이게 자율주행 차량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스 케이스 3대 유스 케이스의 가장 큰 것이에요. 이게 5G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5G망 폰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다 폰이에요. 이것도 폰이고 이것도 폰이고 이것도 폰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에 폰이 들어가서 실시간적으로 자기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요. 모바일 브로드밴드 뭐 TV라기보다는 AR, VR 같은 서비스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적으로 AR, VR 기능을 이제 서비스 받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우리가 메타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이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oT에 대한 거는 이게 보게 되면 맨 아랫단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의 정보가 센서들이 상당히 많죠. 고정 센서도 있고요. 이동형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센서가 중간에서 게이트웨이 통해 가지고 모아서 위쪽에 서버 쪽에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상황에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인제 엣지급이 되는 거예요. 엣지 단에서 컴퓨팅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내릴 수 있고요. 위쪽에다 올려 가지고 큰 데이터 분석할 수도 있긴 하겠죠. 센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기술 얘기할 때 항상 센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기술이 인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을 AI 기법을 써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사이언싱, 데이터 뭐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로 이런 거를 인제 핸들링을 하고 있죠.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통신망 자체도 전부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동차가 똑같이 이거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자동차 색깔을 좀 달게 해서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어 자동차 이슈 중에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솔린에 대한 걸 전기로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는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대한 거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레인도 있고요. 이건 뭐 레인은 다 걷고 늘 가지만 이 운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에어플레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드론도 같이 인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가 통상적으로 그냥 자동차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분이 공부를 인제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몇 레벨이 있어요. 레벨 1, 2, 3 제로서부터 5 까지 있는데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등급에. 한 레벨 3 정도 돼야지 쪼끔 인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차량이 이게 레이더 갖고 나서 하거나 그다음에 어 레이저, 레이더스 뭐 이런 거 갖고 나서 여러 가지 센싱을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 차량 자체가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차량이 하나가 이 차량이 이제 다니면서 이 차량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 라인도 디텍션하고요. 사람인지 차량인지 디텍션하고 갈까 말까에 대한 거를 지금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그냥 보조적인, 운전자의 보조적인 기능이지 완전 자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제 자율주행에는 여기 셀프 드라이빙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차량과의 통신, 비클라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인제 비클라 투 비클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비클라하고 그다음에 펄슨하고도 하고요. 비클라 투 인프라스트럭처, 옆에 있는 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차량들끼리 서로 앞에 거에 좀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거를 쓰는 것이 바로 5G망이에요. 5G망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썼던 이게 센서라고 썼지만 이게 자율주행 차예요. 자율주행 차가 이쪽에는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기 이야기한 커넥티드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드리면 항상 따라 들어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어에 대한 정립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썼었던, 우리가 통상적으로 썼었던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통신 쪽이라든가 전기전자 분야에서 썼던 용어인데, 자동차 여기는 과거에는 이제 트랜스포트라는 쪽었는데 지금은 트랜스포트라는 말을 안 쓰죠. 이 상당히 저거는 구닥다리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빌리티라는 걸 쓰고 있고요. 여기도 아까 보셨겠지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과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되기 바라는 그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저렇게 용어에 대한 거에 대한 변천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수업 듣기 전에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통신에 대한 내용을 쭉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어 통신이라고 하는 건 먼 데다 멀리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인데 그것을 사람 대신 그 자동차가 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 자동차 하나가 단순하게 이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컴퓨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얘는 그냥 컴퓨터예요.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각종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로컬하게 정보 판단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좀 지나면 이거에 대한 게 제가 비클라2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도로에서 있는 가로등이 될지 아니면 무슨 정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보를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비클라2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차량한테 또 정보를 받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터사이클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펄슨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센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걸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다른 차량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지를 윤곽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사람이네. 아 이게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주는 정보를 발산하는 정보를 보고 나서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라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에 또 가장 많이 또 얘기되는 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 많이 나오는 언급들이 그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사람을 치고 이쪽으로 하면 내가 다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 여긴 10 명이고 여긴 2 명이고. 뭐 이 생명이 10명 사람 목숨도 중요하고 2 사람 목숨은 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고를 내야만 될 때 어떻게 판단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 범위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차에 대한 것이 소유자 책임인지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소유자 책임인지 아니면 보험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제조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제조사.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가끔 발생하는 급발진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있긴 한데 발생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참 '내가 거기에 안 걸리기만 하면 다행이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율주행이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하지 말자. 그건 또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없는 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동통신망도 5G 끝난 게 아니라 6G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얼마나 많이 퍼포먼스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그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함 그다음에 아니 운전에 대한 정숙성 그다음에 '개솔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저런 보조적으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장치가 이제 잘 돼 있느냐.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돼 있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자율주행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엔지니어링 스스로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모빌리티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을 설명시킨 거예요. 전기전자의 모빌리티
교통 분야의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용어가 새롭게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 그전까지의 이거에 대한 약간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보시면 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쪽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모빌리티라는 말을 그전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지금은 이 트랜스포트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여기도 모빌리티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아까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의 계획서 제가 오랫동안 보여드렸던 아이 죄송해라. 어? 여기 보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빌리티 다 하지 않아요. 이뭐 글로벌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초연결 자율형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이건 중국 자동차는 좀 있었고요. 모빌리티 품질 관리, 모빌리티 생산 기획, 모빌리티 혁신 다 모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 양반네들이 맨 처음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막 썼을 때 이 양반네들이 스마트폰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인제 약간 그 이제 보편화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타고 다닌다. 스마트폰이 자동차처럼 인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모빌리티에 대한 키워드 하나 갖고 나서 쪼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첫 주고 하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는 내용은 2 주차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계획과 ESG. 요즘 ESG라는 키워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일반 기업들 그리고 인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이라는 걸로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편협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업이라든가 내가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ESG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시대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내용을 모빌리티라는 키워드에 대한 변천사를 좀 말씀드렸고요. 어 여기까지 제가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줌 수업으로 서울대에서 원격 접속해 가지고 현대차 오종석 교수님 강의를 들을 거고요. 여기 있는 양반들이 지금 서울대 산학협력 교수입니다. 그래서 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양반네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를 떠났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전부 다 이 양반들이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계신 분들이어서 용어는 전부 다 명칭의 교수님 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질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메일을 보낼 때 있으면 그냥 교수님하고 쓰고 나서 교수님에 뭐 물어보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 앞부분에 쓰고 있는 거를 화면을 안 피고 표만 보여둔 상태에서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요. 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